자, 수량 및 실험. 오늘은 15번째 강좌 개수로에서의 충격량, 운동량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14장까지는 여러분들한테 처음에는 유체역학을 리뷰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관수로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관수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관수로는 관수로에 대해서는 다 얘기를 한 거고, 오늘 시간부터는 개수로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관수로와 개수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 그랬어요? 그것을 흐르게 만드는 힘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그래서 관수로의 경우는 펌프 등 아니면 수두차도 뭐 결국은 어떤 중력에 의한 거긴 하지만 절대적으로 그 프레셔에 의한 압력에 의한 흐름을 우리가 보통은 관수로의 흐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개수로의 특징은 뭐예요? 개수로는 중력에 의해서 흐른다가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죠. 중력에서 흐르고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 왜 중력에서 흐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표면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수면이 대기 중으로 노출되어 있죠. 그래서 개수로의 경우는 어떤 표면의 관수로의 경우는 관의 사이즈와 우리가 말하는 윤변, 웨티드 페리미터가 똑같죠. 그렇죠? 완전히 다 있는 상태라고 보면 개수로의 경우는 사실은 시간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수면이 계속 바뀌죠. 그러다 보니까 윤변도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개수로의 채널의 형상과 그 윤변이 길이가 동일하지 않은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 개수로가 어려운 점은 관수로의 경우는 그 형상이 변하지 않는다는 큰 장점이 있는 반면에 개수로는 그 형상이 계속 바뀌고 그럼에 따라서 유격 속도 바뀌고 유량도 바뀌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수로의 가장 대표적인 예를 만약에 개수로의 그 특징을 형상이 계속 바뀐다고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요 피의 흐름, 여러분의 혈관 같은 경우도 압력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계속 그 관이 크기가 바뀌죠.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개수로에 의해서 해석을 해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수업 목표는 일단은 이제 개수로 수리하기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운동량 방정식 한번 다시 얘기하려고 그래요. 아마 이번에 운동량 방정식을 얘기하면은 이번 수업에서만 해도 한 3번째 운동량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할 것인데 그 운동량 방정식을 개수로에다 적용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그 운동량 방정식이 좀 바뀐다라는 건 어떻게 됐어요? 저번 시간에 조금 비슷한 내용이 나왔죠. 비정상 상태의 흐름에서 관의 크기가 바뀌었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그 검사 최적을 쫓아다니는 그 라그랑지안한 퍼스펙티브로 보는 그런 것들을 했듯이 여기서 좀 그런 것들을 고려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충격량 운동량 방정식을 보려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 운동량이 말씀을 드렸었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운동량이란 뭐라 그랬어요? 운동량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양, 하나의 질량이라고 보시는 것이 여러분들 물리적 현상을 판단하거나 계산할 때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물체가 움직이는 정도로 우리가 운동량이라고 했었고요. 또 힘이라는 것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힘이라는 건 뭐라 그랬었어요? 정지하는 있는 물체를 움직이게 하거나 움직이는 물체를 정지하게 만드는 원인을 바로 우리가 힘이라고 그랬었죠. 자, 그 다음에 이 운동량과 힘의 관계를 뭐라고 그랬었냐? 어떻게 됐어요? 운동량 힘의 관계는 단위 시간당 변하는 운동량을 힘이라고 얘기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런 공식을 봤습니다. 그렇죠? 모든 힘의 합은 시간에 따라서 하는 모든 힘에 따른 변화가 양이 결국은 이 운동량의 변화량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단위 시간당이니까 컨트롤 볼륨으로 표현해주면 이렇게 되고요. 우리가 만약에 전체 시스템을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라는 것을 이미 유체역 시간에서도 배웠고 지난번에도 리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저번에 어떻게 했었냐면 시간당 운동량의 변화율로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죠? 이렇게 어떤 시스템 내에서 시간당 운동량 변화율은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식 같은 경우는 볼륨 혹은 시스템 내의 변화량이죠. 그 다음에 이 변화량은 들어오는 운동량과 나가는 운동량의 차이. 이 시스템에 들어오는 운동량과 나가는 운동량의 차이로 표현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운동량을
어떤 양이라고 생각을 해라. 그죠? 성질이라고 생각해라. 마치 질량이라고 생각해라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운동량을 운동량으로 운동하는 어떤 참 애매모호한, 사실 운동량이라는 건 인간이 만들어낸 정의밖에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질량 같은 건 또 역시 정의를 해놓은 거긴 하지만 질량은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하면서 어떻게 해요? 재보는 거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다 재보잖아요. 매일매일 바뀌죠. 그래서 에너지 보존이 질량 보존이 잘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런 개념으로 질량은 조금 우리가 와닿는 반면에 운동량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나타나지가 않는 양이다 보니까 느낌이 없어요. 그냥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인간이 그냥 정의해 놓은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정의한 물리량인 거죠. 물리량의 특징은 보존된다라는 특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보존된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떤 시스템 안에 운동량이, 이 시스템 안의 운동량의 변화는 당연히 이 운동량에 들어오는 양과 이 운동량에 나가는 양과 동일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관에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표현이 됐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정상 흐름에서 총 유량은 보존돼야 되니까 Q2와 Q1이 같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유량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전체 힘의 밸런스는 이렇게 운동량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유량의 변화로 표현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표현했었죠. 이것이 충격량 운동량 방정식이었어요. 계속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개수로에다 적용을 하는 겁니다. 개수로에다가. 지금까지 관수로에서는 요거를 이제 힘의 밸런스로만 봤었는데, 여기서 개수로에 적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이렇게 봅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슬루스 게이트, 즉 뭐냐면 수문이라는 거죠. 여기 이제 댐을 만들어 놓고 물을 흘려 내보낸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내려보낼 수?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겁니다. 원류시키는 방법이 있고, 물이 올라갈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밑으로만 뺄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원류도 시키고 밑으로도 빼는 경우. 어쨌든 다 열어서 완전히 내보내는 방법이 있겠죠. 이 슬루스 게이트 같은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댐에서 하상 쪽에 그래서 오염물질이 쌓이거나 이런 걸 방지하거나, 아니면 거기 퇴적이 쌓이겠죠. 여기 물을 닫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쪽이 유속이 제일 늦어지죠. 바닥 쪽이. 여기 뭐가 쌓일 수 있단 말이죠. 그거 방지하기 위해서 밑에를 딱 열어주면 어떻게 돼요? 밑으로만 내려가죠. 그러면 이쪽에 쌓이는 걸 방지할 수 있어서 이런 슬루스 게이트를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슬루스 게이트가 또 가지고 있는 장점은 이제 에너지를 좀 집중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뭐 발전을 시킨다든 이런 데도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기울어진 이런 슬루스 게이트를 이 표면에다 장착을 했어요.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되냐? 그럼 받는 힘은 어떻게 되냐면 이쪽에서 힘을 F1이라고 합시다. F1으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나가는 때 반대로 여기서 막아주는 힘을 F2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여기서 또 막는 힘 F3가 있죠. 그러니까 FX가 있죠. 전체 X방향으로 이루어진 힘의 균형은 들어오는 힘, 여기서 막아주는 힘 해서 F1-F2-FX가 돼요. 근데 이것의 총 결과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쪽으로 유량이 있어요, 없어요? 운동량의 흐름이 있어요, 없어요? 운동량의 유량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전체 힘의 이 컨트롤 볼륨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운동량 들어가는 운동량, 그다음 나가는 운동량, 요것의 차이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총 유량, 운동량의 유량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F1, F2, FX, Q로 가로 열고 V2, V1은 같아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좌측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 F1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F1에 미치는 힘은 뭐가 있어요? 정수합으로만 계산하면 되겠죠. 그렇죠? 정수합으로 계산하면 되는데 정수합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 프레셔를 알죠? 프레셔를 단면으로 적분을 해줘야지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수합은 각 위치에서 어떻게 돼요? 위치에서 깊이로 되는 거죠. 깊이로 표현될 수가 있죠. Y1, 그러니까 요걸 Y라고 생각하면 요 깊이에서의 압력을 적분해주면 이 면에 미치는 전체 정수합을 계산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 간단하게 적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적분하면 Y를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원래 정수합이 로지 Y죠? 로지 Y, 감마 Y였어요. 감마 Y였으니까 그 스페시픽 웨이트 곱하기 Y를 해주면 되는데, 깊이를 해주면 되는데 Y를 적분해줬으니까 1/2 Y 스퀘어가 되겠죠. 그래서 1/2 Y 스퀘어고 그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한 거예요? 0부터
y1까지 적분했으니까 y1만 남아서 이렇게 표현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F2에서 어떻게 돼요? F2에서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수함만 쭉 적분해 준 거죠. 적분해 주면 감마 곱하기 y2 스퀘어 마이너스 2가 이제 빼주면 되죠. 여기서.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몰라요.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얘야. 왜냐하면 얘를 디자인해야 되는 거죠. 이 문제에서 물어보고 싶은 게 결국 뭐 슬루스 게이트에서 얘들이 막아주는 반력이 얼마나 돼야 되느냐. 그걸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fx가 우리가 알고 싶은 값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수가 있냐. 그 다음에 로트 어떻게 돼요? 요건 이제 Q2죠. 그죠? 왜냐면 이제 V2를 이 Q는 원래 이제 단위 면적 단위 폭당 그 유량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단위 폭당 유량으로 바꿔주면 전부 다 이렇게 요거는 이제 Q 스퀘어 로가 될 거고요. 요거는 어떻게 돼요? V2는 Q 오버 Y가 되겠죠. Q 오버 Y. 깊이를 나눠주면 이제 되니까. 그래서 요거를 표현을 해준 거죠. 깊이를 표현해주면 Q는 앞으로 다 나가고요. 요건 Q 오버 Y1이 되니까 Q는 앞으로 나가고 Y1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좌측에도 사실은 폭이 있죠. 그래서 단위 면적당에 그러니까 폭을 B라고 그러면 폭이 있고 오른쪽도 폭이 있어요. 그래서 폭으로 싹 나눠주면 힘의 균형만 면적으로 싹 나눠주면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F가 그 다음에 요건 여기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정수합 조건에서.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개의 관계식을 나타냈고요. 그럼 결국 우리가 fx만 나타나게 되면 fx는 여기서 요걸 더해준 거와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표면에서 흐름 방향으로 미치는 반력은 원래 어떻게 돼요? 힘이 이렇게 있으면 사실 이쪽에 이게 force를 주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전체 반력은 fx의 코사인 세타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계산하면 되고요. 근데 수직 방향은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수직 방향은 고려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고려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반력을 전체로 표현해 줄 수 있다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들을 다 넣어주면 우리가 힘을 계산할 수 있겠죠. 이게 하나의 대표적인 예죠. 슬루스 게이트를 설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그 운동량 방정식을 사용해서 적용하면 됩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수로 흐름에서 아주 빈번하게 아주 빠른 흐름에서 갑자기 느린 흐름으로 빠르게 변하는 경우에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요. 이것을 우리가 정상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정상파는 같이 난류, 와류, 공기 유입과 표면에서 출렁인 것을 발생할 수 있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수력 도약이라고 합니다. 수력 도약.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아주 세게 나와요. 커런트가 아주 세게 나오게 되면 흐름이 굉장히 빠르게 나오다가 뭐예요? 여기서 점프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갑자기 이제 천천히 되는 거죠. 유속이 천천히. 왜 이러냐? 빠르다는 얘기는 뭐예요? 위쪽에서 아주 경사가 높은 곳에서 쫙 내려오다가 어떻게 돼요? 여기서 경사가 없어져요. 그럼 어떻게 쫙 가다가 경사가 없어지니까 에너지가 더 이상 없죠. 에너지가 있긴 있죠. 에너지가 있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면 빨리 못 가면 경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뭐가 생기냐면 점프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옛날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뭐냐면 이쪽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쪽에서 이제 빠르게 에너지가 왔어요. 이걸 사류라고 얘기를 하죠. 굉장히 빠른 속도의 흐름을 우리가 사류라고 얘기합니다. 사류는 뭐냐면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플루이드 넘버가 1보다 큰 거. 즉 이너셔가 중력보다 작은 경우를 뭐라 그래요? 중력보다 큰 경우를 사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슈퍼크리티컬 플로우라고 얘기하고요. 걔네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많은 거예요. 에너지가 많은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에너지와 그 머티리얼이 함께 움직이고 있는 거죠. 함께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서 경사가 작아지고 마찰이 커지는 거죠. 경사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마찰이 커진다는 얘기랑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찰을 느끼기 시작한 거죠. 에너지가 더 공급이 안 되고 마찰이 지배적이 되니까 뭐가 돼요? 마찰이 생기면 에너지는 변환돼야 되고 머티리얼은 정지돼야 되죠. 근데 머티리얼은 정지를 했어요. 근데 에너지는 다 솟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솟아내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남아 돌죠. 에너지가 남아 도니까 어떻게 돼? 에너지를 빨리 다른 곳에 보내줘야 되죠. 에너지를
보내주는 현상을 뭐라 그래요? 머티리얼은 가지 않고 에너지가 움직이는 현상은 우리가 그걸 파라고 얘기하죠. 웨이브가 결국 그거잖아요. 에너지가 움직이는 현상. 여러분들 선 잡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선이 있을 때 뭐 줄넘기인가? 줄넘기를 이렇게 해보면 이게 이렇게 되죠. 그 이유는 뭐냐면 머티리얼, 즉 줄은 남아있고 에너지만 프로포게이트 하는 현상을 우리가 웨이브라고 그러죠. 이것도 동일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일한 현상으로 물은 거기에서 좀 천천히 흘러가고 있는데 에너지가 거기 과다하게 모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파를 형성해서 빨리빨리 가버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정상파 혹은 수력도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파의 하나의 일종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조금 뭐랄까 여기 포스도 있고 여기 포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우리가 수력도약을 설명할 겁니다. 뭐 주변도에서는 수력도약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궁금하면 이 수력도약이 뭐지? 그럼 여러분들 싱크대죠. 싱크대에서 위에서 수도꼭지를 요거는 이제 난류로 말고 층리 형태로 내려가게 하고 밑에서 쫙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판판하게 아주 그 뭐랄까 그 얇은 물이 쫙 흘러가다가 여기서 어떻게 돼요? 두꺼워지죠. 여기서는 사류고 여기가 상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수력도약이 일어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하천에서도 당연히 이렇게 빠르게 내려오다가 깊이가 깊어지거나 뭐 밑에 바위가 많거나 그렇게 되면 이렇게 점프가 일어나게 되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이제 수력도약이죠. 여기서 이제 댐에서 원류됐죠. 원류돼서 쭉 내려가다가 여기서 어떻게 돼? 빠르게 오다가 여기서 빠르게 이동을 못하니까 머티리얼이 이동을 못하고 에너지가 요거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요거 같은 경우나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요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제 그 거품이 보이시죠? 거품, 웨이크가 보이는데 이 웨이크가 터뷸런스죠. 그렇죠? 터뷸런스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웨이브로도 충분하지 못하니까 이제 터뷸런스가 일어나서 에너지를 솟아시켜 주는 거예요. 빨리빨리. 자, 이 그림도 마찬가지. 댐이죠. 물이 넘어왔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돼요? 에너지가 아주 빨리 웨이브 형식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터뷸런스가 생겨서 에너지를 빨리 솟아시켜 주고. 솟아이라는 건 뭐예요? 에너지를 카이네틱 에너지에서 열 에너지로 바꿔주는 걸 우리가 솟아이라고 얘기를 하죠. 디시페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에너지를 빨리빨리 옮겨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개수로 흐름의 적용. 자, 힘 1과 힘 2에서 단면이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exerted 된 force는 뭐냐면 여기서 F1, 그 다음에 F2가 있어요. 아까 동일한 방식이 되겠죠. 이것을 적분하고 이것을 적분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단면 폭은 무시하고 폭은 좌우변해서 2차원 문제로 만든 거죠. 그래서 좌변은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고요. 그 아까와 마찬가지로 우변은 이렇게 똑같이 정리할 수 있었죠. 여기서는 뭐만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 슬루스 게이트만 없는 거죠. 그래서 힘의 밸런스는 동일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1은 1대로 모으고 2는 2대로 모았어요. 그러면 1은 이쪽으로 모았고 2는 이쪽으로 모은 다음에 자, 요 이퀘이션을 어떻게 되냐면 그 y1 제곱으로 그냥 나눠주세요. y1 제곱으로 싹 나눠준 다음에 y2 over y1의 공식으로 풀면 근의 공식이 되죠. 그렇죠? 근의 공식으로 풀게 되면 왜냐면 이제 2차 방정식이 되니까 요거 2차 방정식이 되죠. 그래서 근의 공식으로 쭉 풀게 되면 y2 y1은 1 over 2 마이너스 1 플러스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죠. 근의 공식은 어떻게 돼요? 근의 공식은 여러분 아마 기억나는데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스퀘어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오버 2a 요게 이제 근의 공식이었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는데 여기 마이너스는 없어졌죠. 그렇죠? 왜 마이너스가 없어졌냐? 얘네는 깊이죠. 수심이죠. 수심이 마이너스가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타나죠. 그죠?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둘 다 마이너스면 얘는 항상 플러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면은 둘 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항상 음보다 작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존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없어졌고요. 또 여기서 나오는 건 뭐냐면 얘가 얘보다 커야 되는구나. 그게 또 하나의 조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했어요. 이 방정식을 조금 정리하게 되면 우리가 y2, y1은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 v1 제곱 오버 gn y1을 1이라고 합시다. 그렇게 되면 어떤 값이 나오나 한번 보면 이게 1이니까 이게 8이 되죠. 그 다음에 8 플러스 1이 되니까 스퀘어 루트 해주면 3이 되죠. 그쵸? 3이 됩니다. 즉 뭐냐면 이게 3이었으니까 3을 여기다 넣어주면 마이너스 1 돼서 2가 되고 2로 나눠주는 거니까 1이 되죠. 그래서 y2, y1이 1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게 뭐냐면은 이제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죠. 자, 뭐냐? y1 제곱 오버 gny1은 1이 되죠. 그쵸? 1이 될 때 뭐가 돼요? 1이 되면 y2, y1이 같아요. y2, y1이 같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류의 깊이와 상류의 깊이가 동일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이드로릭 점프가 없는 거죠. 그죠? 뭐요? 적어도 y2가 높아야지 하이드로릭 점프가 있는 거죠. 즉 y2, y1이 1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죠. y2, y1이 1보다 커야지만 우리가 수력 도약이 있다고 할 수 있고 y2, y1이 1보다 크려면 얘가 어떻게 돼요? 1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즉 프로드 넘버가 이게 뭐였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프로드 넘버였죠. 그렇죠? 프로드 넘버가 뭐였어요? 프로드 넘버가 속도 나누기 스퀘어 루트 g 곱하기 뭐였어요? y였죠. 깊이였죠. 이게 프로드 수잖아요. 이 프로드 수가 1보다 커야 y2가 y1보다 큰 조건이 되죠. 그래야만 뭐가 돼요? 이 하류 쪽에서 수심이 깊어져야만 하이드로릭 점프가 일어나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프로드 수가 1보다 작으면 하이드로릭 점프는 일어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이드로릭 점프는 사류 조건에서 그죠? 사류 조건에서. 근데 조건 잘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다 원이 붙었어요. 즉 우리가 업스트림에서 상류에서 사류 조건을 가져야만 하류에서 하이드로릭 점프가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드 넘버가 1이 돼야만 1보다 커야만 수력 도약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한번 확인해 보면 0.6 미터의 깊이, 이 D는 없고요. 0.6m 깊이로 단위 폭당 3.7m 제곱 퍼 세컨으로 유량이 흐르고 있어요. 그럼 수력 도약이 발생 가능하다면 도약이 일어난 후 깊이가 하루에서 얼마나 되고 수도 손실 얼마나 발생하실 거냐. 이거 계산해 보자는 얘기죠. 자, 그럼 V1은 얼마나 되나 보니까 Q 나누기 깊이를 해주면 되죠. 그래서 6.17m per sec가 됐어요. 프로드 수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프로드 수는 요게 이제 제곱이 빠졌는데요. V1 제곱 오버 GNY1 그러니까 요거 제곱해주고 9.82 곱하기 0.6이면 6.47이죠. 6.47이니까 얘가 6.47이라는 얘기는 1보다 훨씬 크다는 얘기죠. 즉 뭐냐? 이런 경우는 수력 도약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의 공식을 이용해서 바로 이 공식을 이해서 하류단 Y2를 찾아보자 이겁니다. Y2를 찾으는 방법은 하류단의 깊이는 어떻게 돼요? Y2 나누기 0.6m equal 1/2 가로 열고 마이너스 1 플러스 스퀘어 루트 1 플러스 8 곱하기 6.46 하니까 3.13 나왔죠. 3.13 나왔고요. Y2는 3.13 곱하기 Y1이 돼야 돼요. Y1이 0.6이었으니까 1.88m가 되고요. 속도는 1.97m per sec가 됩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했어요. 1.97이고 그 다음에 하류단 깊이 나와서 하이드로릭 점프가 되는 걸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뭘 해봤냐면 상류의 에너지와 하류의 에너지를 다 계산해 봤어요. 이게 상류 쪽이에요. 그렇죠? 하이드로릭 점프가 일어나기 전에 에너지. 그렇죠? 이게 수도 에너지죠. 왜냐하면 저거는 같이죠. 위치 에너지는 동일하고 위치 수도는 동일하고 압력 수도 그 다음에 속도 수도만 남았으니까 계산해 봤더니 차이가 있네요. 이거 계산한 거와 이거 계산은 0.46. 그렇죠? 그래서 에너지 손실이 0.46이 됐어요. 그죠? 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해? 여기로 갔는데 하이드로릭 점프가 일어났어요. 하이드로릭 점프가 일어나고 나서 에너지 손실이 발생했어요. 근데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려면 수도가 손실이 발생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수도 손실이 필요하려면 사실은 마찰력이 필요하죠. 그렇죠? 마찰력이 없는 상태에서 에너지 손실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시스템에 있는 에너지가 머티리얼은 그대로 있는데 딴 데로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엄격히 따지면 손실은 아니에요. 에너지로 빨리 전환돼서 딴 데로 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 자체에서는 이 시스템 에너지가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0.46만큼 수도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주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보는 현상들은 그 에너지와 머티리얼이 대부분 같이 흘러가 다니죠. 아니면 애초부터 따로 다니던가. 그런데 이 하이드로릭 점프는 뭐냐면 같이 오다가 멀쩡하게 같이 오다 어느 순간에 에너지랑 저거랑 따로 가는 거죠.
파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이드롤릭 점프가 굉장히 재미있는 건 하이드롤릭 점프가 일어나는 곳에다가 거꾸로 웨이브를 거꾸로 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반사시켜요. 즉 이제 이렇게 일부러 여기다가 이제 요거 험프라고 그러죠. 이렇게 장애물을 만들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런 형식의 이렇게 생긴 그런 우리가 하이드롤릭 점프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채널에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채널을 만들 수 있으면 여기서 이제 요게 이제 하이드롤릭 점프가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 속도가 빨라져 갖고 여기서 점프를 일어나는 여기다가 하는데 내가 여기다가 웨이브를 줘요. 팔을 주게 되면 여기서 이제 사라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이게 에너지가 반사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뭐냐면 이게 웨이브라 그랬죠. 이게 웨이브니까 얘네들이 조금 올라간 형태로 딱 막아주고 에너지는 더 이상 일로 못 가요. 일로 트랜스퍼 될 수가 없고 여기서 튀어나오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의 이제 에너지가 사라진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화이트 홀이라고 얘기도 해요. 자, 어쨌든 굉장히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겠죠. 에너지가 흡수되거나 사라지거나 새로 나타나거나 사라진 델타 EL만큼 에너지가 손실됐잖아요. 여기서는 에너지를 없애주는 마찰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수도 손실이 발생하는 굉장히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중력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중력파는 앞에서 나왔던 비정상 상태에서 관이 팽창해서 이동하는 거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한 점에서 관찰자가 정지해 있어요. 가만히 있다 보면 파랑이 지나가는 것이 비정상 상태로 보이겠죠. 내가 여기 있으면 파가 슉 지나가니까 뭐예요? 언스테디하죠. 그렇죠? 언스테디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돼? 이 파가 같이 움직이는 거. 같이 쫓아가면서 본단 말이죠. 이 파가 쫙 흘러가는 걸 내가 같이 가면서 보면 어떻게 돼요? 같이 가게 된다면 내가 움직여줌으로써 정상 상태로 올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비정상 흐름에서 우리가 봤었죠. 관이 팽창하면서 어떻게 돼요? 계속 움직이니까 우리가 뭘 했었어요? 거기다 속도에다가 이 관이 팽창해서 움직이는 그거에다가 셀러리티를 더해줬죠. 그럼으로써 정상 상태로 만들시지 비슷한 방식으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만약에 이제 정상 상태로 보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이 포스 밸런스가 이 정상 상태에서 볼 수 있는 포스 밸런스를 보게 된다면 얘가 들어오니까 AY는 결국 V 곱하기 여기서 이쪽으로 가죠. V 플러스 DY. 그러니까 여기서 나가는 양과 일로 들어오는 양이 동일해야 되니까 AY는 V 곱하기 Y 플러스 DY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A는 관찰자 이동 속도고 V는 파의 정상의 이동 속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상 상태는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일단 이렇게 놔두고 나면 요거 이제 내가 쫓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충격량, 운동량, 방정식 얘가 고정돼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더 이상 안 움직인다고 놔두고 요 상태를 놔두고 충격량, 운동량, 방정식을 계산해 보면 얘네들은 결국은 이제 동일하겠죠. 요거는 이제 왼쪽에 포스 밸런스고요. 얘는 뭐냐면 오른쪽에 포스가 되겠죠. 자, 그렇게 계산해 놓고 여기서 들어오는 에너지는 어떻게 되느냐? AY 곱하기 로 V-A. 요 앞에 부분이 뭐예요? 앞에 부분이 이제 여기서 나가는 걸 거요. A가 여기서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게 해서 충격량, 운동량,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와 정상 상태의 속도를 같이 이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관계를 찾을 수 있죠. A제곱은 GY 가로 열고 Y 플러스 DY라고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Y에 비해서 DY가 굉장히 작으면 스퀘어 루트 GNY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아주 크지 않은 중력파의 이동은 깊이에 따라서 결정되는구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천수파라고 그러죠. 천해파라고 얘기하는데 아주 쉘로 워터 웨이브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이 프로드수에서 많이 봤죠. 프로드수에서 V는 스퀘어 루트 GY 이렇게 돼 있었죠. 그렇죠? 요 밑에 부분, 즉 Y가 깊이가 매우 작을 때, DY가 상대적으로 Y보다 굉장히 작을 때, 깊이에 비해서 굉장히 작을 때 이 웨이브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 웨이브를 표현할 수가 있고 스몰 앰플리튜드 웨이브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겠네요. 천수파보다는 스몰 앰플리튜드 웨이브, 그
파가 굉장히 작을 때 그런 것들은 파의 이동 속도란 얘기죠. 그리고 파의 이동 속도는 깊이에 달려 있다. 그렇죠? 즉 웨이브 파의 이동 속도는 깊이에 달려 있다. 뭐예요? 에너지의 이동 속도는 깊이에 달려 있다는 얘기죠. 즉 얘는 무슨 얘기냐? 결국 우리가 프로드 수를 했을 때 얘가 1보다 크면 상류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1보다 크다는 얘기는 머티리얼이 에너지 속도보다 너무 빠른 거죠. 그러니까 머티리얼을 못 가게 해주고 머티리얼을 못 가게 하니까 당연히 그 다음부터 뭐가 돼? 에너지가 남아서 프로퍼게이트하는 현상. 그게 수력대학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웨이브와 관련된 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력파에서 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그 충격량과 운동량을 리뷰를 해본 거예요. 충격량을, 운동량을 리뷰를 해본 거고 이 내용들은 뒤에서 다시 나올 겁니다. 다시 나올 건데 왜 먼저 강조를 하냐면 결국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공식은 개수로를 이용하건 관수로를 이용하건 동일한 공식을 사용한다. 그 다음에 거의 비슷한 컨셉을 가지고 한다. 특히 중력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앞에서 봤던 비정상 상태에서 흐름에서 관의 팽창해서 이동하는 그런 것과 거의 동일한 것들을 볼 수 있었듯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단지 여기서도 봤지만 중요한 부분이 이 Y, 수심이 변하는 것, 수심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개수로에서는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의 개수로에 대한 역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개수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